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공인중개사를 처음으로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시험에 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한 학습 방법이죠. 이 학습 방법에 대한 우리가 기초적인 어드바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 우리가 응시론만 봐도 24만 명이죠. 29회 시험에 2018년 29회 시험에 24만 명 정도 응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또 미래의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시험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험에 준비하면 합격을 해야겠죠. 그럼 이 합격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빠르게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전업주부라든지 우리가 처음으로 공인중개사를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죠. 거의 뭐 초시생인데 처음으로 중개사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학원을 다니지 않죠. 학원을 다니지 않고 당연히 인강을 통해서 또 준비하시는 분, 또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학원 다니면 좋겠는데 학원 다니면은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 내에 늘 매일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공부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공부에 대해서 어울릴 수 있다는 점, 자극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좋은데, 인강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제 주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뭐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때문에 항상 꾸준한 인내심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를 장시간 보면 눈도 피곤하고 목도 우리가 피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인강인데, 자, 인강으로 처음 공부하신 분이나 전업주부라든지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할 때, 이런 분들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 부동산 학개론인데, 자, 1차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이 1차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과목도 다 법이에요. 공법,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이 다 법인데 이 부동산 학개론만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죠? 법이 아니고 뭐가 되죠? 학문입니다. 학문. 부동산 학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법이 아니고 학문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이 다른 법 과목과는 달리 우리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학개론은 말 그대로 부동산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개괄적인 이론이다. 너무 개괄적인 이론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자, 그래서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 부동산 학개론은 우리가 부동산 학과에서 거의 3년 동안 배우는 내용을 우리가 단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야. 우선은 부동산 학개론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넓어요. 자, 범위가 우선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넓은 범위를 어떻게 다 공부를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범위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우리가 출제가 어느 범위에서 되고 있느냐, 이걸 항상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범위를 우선 넓은 범위를 우선 목차, 여러분이 목차가 우리 교재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목차를 통해서 출제 범위가 어디서 되는지 이걸 파악을 좀 해둬야 돼. 이 출제 범위죠. 어디서 출제를 잘 되느냐, 이 출제 범위를 파악을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학 범위를 넓은 것을 출제 범위를 파악을 해서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전반적인 목차를 보면은 이 부동산학의 총론이 있습니다. 총론. 자, 이 부동산의 총론에 있어서 부동산을 배우니까 부동산이란 과연 무엇이냐? 부동산이 과연 뭐냐?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이라든지
또 실제 우리는 토지가 거래가 될 때 토지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로 쓰이냐, 뭐 택지라든지 맹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토지에 관련된 용어를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일반 상품과는 달리 또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우리가 또 감정평가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우리 총론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총론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세 문제 정도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 문제 정도 출제하기 때문에 또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총론에서는 우리가 내용이 좀 쉬운 파트다. 그래서 내용이 우리가 난이도로 보면은 우리가 좀 쉬운 파트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쉬운 부분, 뭐 좀 쉬운 파트. 쉬운 파트가 바로 총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쉬운 파트부터 먼저 정복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학 총론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부동산 경제론이 있겠죠. 자, 이 부동산 경제론 중에서도 또 쉬운 파트가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시험 문제 나오면요 상당히 또 쉽게 나와요. 일단 경제론 중에서도 뭐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이라든지 자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 경기 변동 이론 또는 우리가 거미집 이론. 자 29회는 두 문제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이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은 좀 쉬운 파트에 속하니까 이 경제론 중에서도 요 내용을 어떻게 또 이제 공부를 할 거냐. 자, 그리고 이 부동산 우리가 시장 이론이 있죠. 시장 이론에서도 우리는 바로 부동산 시장 이 일반 상품과 다른 특성이 있어요. 이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라든지 특징이겠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 또는 기능이라든지 또 주식 시장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이 효율적 시장에 있어서의 유형,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정보가 유입됐을 때 시장 가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인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좀 쉬운 파트거든요. 자, 이런 파트를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우리가 한두 문제 우선 또 출제를 하죠. 자, 올해는 두 문제 출제인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한 문제 정도 또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출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보면서 범위를 좀 좁힐 필요가 있죠. 시장론에서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고 자, 부동산 정책론은 또 올해 시험에 상당히 우리가 시험 문제 전부 출제가 쉽게 됐는데 이 부동산 정책론에서는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느냐. 여러분 항상 신문이나 뉴스를 읽을 때 보면요. 늘 정부의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또 방법이 뭐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이 뭐냐. 뭐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좀 쉬운 파트에 속하는 거죠. 정책론이라든지. 자, 그리고 또 우리 분양가에 있어서의 요즘 뉴스 보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하죠.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용어. 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우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뭐 주택에 있어서의 정책이라든지 또 정부가 우리가 조세를 우리가 부과하는 내용이죠. 조세 정책인데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정책 파트에서는 좀 우리가 쉬운 파트에 좀 속하는 거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 틀리지 않도록 해서 공부를 또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 보통 우리가 이 파트에서 우리가 세 문제 정도 우선 출제가 되는 파트죠. 자, 그리고 또 이 쉬운 파트 중에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발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서 여러분이 개발에 따르는 위험, 뭐 타당성 분석, 또 개발 주체에 따라서 개발하는 방식이죠. 이 민간 개발 방식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보면요.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위험이 뭐냐? 개발의 위험과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이 타당성 분석이 우선 출제하고 또 개발 주체에 따른 개발 방식에서 이 민간 개발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개발에서는 키워드가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개발에서는 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하죠. 그래서 두 문제가 어디서 출제되느냐. 그리고 부동산 관리는 평균 한 문제인데 관리죠.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관리를 할 때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 전문가적인 영역에 따르는 부동산 관리라든지 관리 내용이죠. 그래서 한 문제 또 출제하고, 또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상품의 흐름이 또 마케팅인데, 이 부동산 우리가 마케팅에서는 항상 출제를 하는 게 바로 어느 파트죠? 마케팅 전략이죠.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할 거냐. 이 마케팅 전략에서 또 한 문제 정도 출제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 이 개발과 이 관리 이론에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또 한 4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보시면요. 우리가 쉬운 문제가 우리가 보통 12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쉬운 파트는 11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쉽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우선은 이런 분석을 통해서 범위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걸 목차를 통해서 정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쉬운 파트를 했으면 이제 중간 영역의 파트가 있죠. 자, 이 시험 범위에 있어서의 중간 영역의 파트. 항상 우리는 낮은 쪽, 쉬운 파트부터 정복을 하고 나서 점점 우리가 약간 어려운 파트로 가면요.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파트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경제론이죠. 이 경제론, 부동산 경제론에서 나오는 우리가 수요 이론, 뭐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또 공급 이론에서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우리 변화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뭐 우리가 출제를 보통 최근에 한 문제 출제를 하죠. 그래, 탄력성이라든지 이 시장에서의 이 균형, 가격에 있어서의 결정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 출제를 일반적으로 된다고 보고요. 자, 탄력성은 늘 계산 문제가 출제하는데 이 4문제 정도 우선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경제론. 자, 이 경제론에서 이 파트에서 4문제 정도 출제를 한다. 자, 그리고 우리 이 공간,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간, 입지와 공간 구조 이론이죠. 자, 입지는 주거 입지, 상업 입지, 공업 입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상업 입지에서 상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상권을 분석하는 게 이런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권 분석 모형에서 우선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공업 우리 관련해서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느냐, 이 묻는 문제라든지, 또는 도시, 그러니까 어떻게 형성돼서 우리는 어떻게 발전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 도시 내부 구조의 성장 이론이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출제를 우리가 하는데, 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서 또 28구에 또 출제를 한 문제 했고, 또 항상 이 지대 이론에서 또 매년 또 한 문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여기서는요, 우리가 관련해서 입지 계순 출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공간 구조 이론이죠. 자, 부동산 정책론에서는 또 어느 파트가 중간이냐 하면요, 토지 정책 수단이죠. 토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토지 정책 수단이 어떤 게 있느냐. 뭐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개발이익 환수제도, 토지 비축제도, 공영 개발이라든지 토지 적성 평가제도, 토지 공개념, 뭐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많죠. 자, 이 정책 수단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 우리 조세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주택이 순환되는 형상인 여과 과정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의 시험 문제 보통 매년 출제되는 건 여기서 한 문제인데, 여과는 출제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평균 여기서 2-3문제 정도 또 출제를 한다는 얘기죠. 중간 영역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내용에서 출제를 또 하고, 관련해서
관련해서 중간 파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융이론입니다. 이 금융이론에서 여러분 융자를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받을 거냐 변동금리로 받을 거냐 또는 대출 상환 방식, 융자를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를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 뭐 이러한 대출 상환 방식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저당에 있어서의 유동화라든지 이 저당의 유동화, 이 대출 상환에 있어서의 방식이라든지, 예?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를 니츠라고 하는데 이 니츠, 우리가 공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니츠라든지 또 뉴스에서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서 매년 우리가 거의 출제하다시피 하는 내용이 요 내용 네 가지는 거의 매년 출제하다시피 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4-5문제 정도 늘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거냐 또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거냐 이 내용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죠. 자, 관련해서 이 금융이론에서 4-5문제가 출제를 하는데 이 관련해서 중간 영역입니다. 자, 이 중간 영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좀 약간 어려운 파트죠. 우리가 어려운 파트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또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운 파트가 바로 투자론입니다. 부동산 이 투자론에서는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론에서 시험 문제가 기본적으로 7, 8문제 정도 출제하고 29에는 9문제 정도 출제했죠. 7, 8문제가 기본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는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지렛대 효과고 또 투자는 늘 위험이 존재하죠. 위험. 그리고 미래에 불확실성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대가 수익을 얻게 되는데 위험 수익의 관계라든지 위험과 수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관계에서 시험 문제 또 매년 출제를 하죠. 또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이론도 우선 출제를 하고 자 5년 후에 1억 원과 현재 1억 원은 가치가 달라요. 현재 1억 원이 5년 후에 1억 원보다 크죠. 왜? 5년 후에 1억 원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1억보다 작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게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또 출제하고 부동산을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의 현금의 흐름이죠. 이 영업의 현금 흐름 또 우리가 매각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이 나타나죠. 이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거고 또 이 투자 분석 기법 부동산을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해주는 이 투자 분석 기법 이런 내용에서 우선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가 이걸 보고 특히 투자 분석 기법은 시험 문제에 우리가 4-5문제 정도 평균 우리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잘 우리가 확인하고 투자론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에 속하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단원 중에 여러분이 또 평가 이론이 있어요. 감정 평가 이론인데 이 평가 이론에서 쉬운 파트도 있고 어려운 파트도 있는데 이 평가 이론에서 6문제가 또 출제를 해요. 문제가 6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평가의 3방식인데 계산 문제도 출제하죠. 원래 평가의 3방식에서 4문제 출제했는데 그만큼 이쪽 파트에서의 6문제 정도 출제하는데 그 중에서 한 4문제 정도는 좀 어려워요. 4문제 정도는 어렵고 2문제는 쉬워요. 그래서 이 2문제 평가이론에서의 우리가 쉬운 파트가 용어 설명이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용어의 설명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쪽 파트는 좀 어렵게 출제를 하지 않거든요. 자, 이 파트 정도에서 한 우리가 2문제 정도는 쉽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쉬운 파트가 12문제에서 우리가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중간 파트는 결국 얼마죠?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요. 16문제? 16문제 정도 16문제 내외가 좀 중간 파트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여기서 또 한 11~2문제가 어려운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부 전략인데 이 부동산 학개론 목차를 보고 전반적으로 어디서 시험에 출제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범위, 광범위한 범위를 좀 좁혀야 된다. 이 범위를 목차를 통해서 범위를 뭐 해줘야 된다? 축소를 좀 시켜서 우리는 공부 전략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 개론은 용어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중요한데 용어를 알면은 거의 부동산 학개론의 40% 정도는 공부가 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동산 학에 있어서의 용어의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용어가 이해되면요, 뭐가 이제 되냐 하면요, 부동산 학의 내용이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내용. 그럼 용어가 이해되면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이론에 있어서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듣고 이해를 하면 천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25세 넘어가면은요, 망각곡선에서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반복을 해야 된다. 반복. 예? 반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공부는요, 엉덩이로 하는 공부다. 여러분이 이 반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반복을 통해서 나중에 이 내용이 저절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암기가 저절로 되는 수준까지 오면은 합격 수준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용어 이해하고 이론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목차를 통해서 목차를 통해서 숲을 봐야 돼요. 목차를 통해서 숲을 보고 그 숲에 대해서 살을 붙여야겠죠. 살을 붙이는 게 바로 나무인데 살을 붙여서 더 세분화시켜서 공부하는 잎사귀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서 점점 좁은 곳으로 잎사귀를 살을 붙여 나가는데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시험에 중요 부분을 위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중요하지 않다는 건 가감히 버려도 되겠다는 얘기죠. 특히 학개론은 그래도 됩니다. 법과는 다르게. 그리고 항상 기본서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 기본서 우리 교재에 있어서 기본서를 최소 우리 개론이죠. 부동산 학개론 최소 1회독은 정독을 해야 돼. 1회독은 뭐 한다?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왜냐? 내용을 읽어보지 않으면 어느 내용인지 모르니까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1회 정독을 하고 이 정독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요약을 하면 돼요. 요약을 이제 근데 무슨 요약? 중요 부분. 자, 여러분 이제 강의하면서 저희들이 중요 부분을 우리가 해줘요. 별표로 중요 부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 올해 중요한 부분, 그런 것을 체크해주면 이 중요 부분 요약된 것을 이것을 2번 내지 3회 반복을 하면 돼. 반복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 또 뭐를 해야 된다? 문제인데, 자, 반복을 할 때는 요약 부분, 중요 부분 반복을 할 때는요, 이미 기출된 문제를 같이 반복을 해야 돼. 같이 요약 부분과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출제됐는지 그걸 반복을 하고 이제 여러분 예상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은 제 시간 내 문제를 풀어요. 50분 내 40문제를 푸는데 개론과 민법을 1차례가 같이 100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이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떨어지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속도 있는 거, 그다음 답안 작성해서 옮기는 방법 이런 것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집을 통해서 이 개론 민법 2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모의고사 문제집을 통해서 시간 배분, 시간 배분을 우리가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이제 10월 달 가면요, 최종 마무리 특강인데 이 마무리 특강은 그 해에 우리가 꼭 중요하고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 이 정도는 반드시 보고 들어가겠다. 근데 그 우리가 강의를 한 내용에서 실제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이 부동산 학개론도 29회 시험에 마무리 특강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거의 다 출제를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제집을 통한 시간 배분 문제 그리고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최종 마무리 특강 이런 걸 정리를 해 두시고요. 특히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이 계산 문제가 8문제 내외로 출제하죠. 근데 이 계산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8문제 내외가 나오는데 이 계산 문제는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속 수식을 보고 왜 이 수식의 의미가 뭔지 이것을 몇 번 연습을 하시면 쉽게 또 풀 수가 있는데 실제 시험 시간에 가면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이 40문제 100점이거든요. 자, 40문제에 100점인데 요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몇 점이 만점이다? 80점이 만점이라 생각하면 돼요. 왜? 개론이 80점, 민법 40점 해도 60점 합격입니다.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지 마세요. 계산 문제 8문제 다 틀려도 80점 맞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몇 문제? 32문제죠. 80문제. 32문제만 맞아도 80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분량이 있죠. 공부 분량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좀 어렵다. 나는 이걸 봐도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 부분은 포기해도 돼요. 몇 문제는 포기할 수 있어? 8문제는 포기할 수 있다. 왜? 80점이 만점이니까 여러분 8문제는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이 부분은 나는 진짜 어렵다. 그럼 그 부분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 왜? 8문제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점수를 높여야 되냐. 그리고 어느 부분은 나는 어렵다. 그럼 그 부분은 포기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린 부동산 학개론 만점은 80점이라 생각해서 전략을 잘 수립을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경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요 어려워 보이지만은 부동산 학개론은 처음에 어려워 보이지만은요 나중에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과목이고 또 반대로 민법은 처음에 쉬워 보이지만은 판례라든지 여러 용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나중에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잘 포트폴리오에서 하여튼 합쳐서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여러분은 전략을 잘 구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학습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고 따라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은 10월달 시험에 합격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여러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